자, 세 번째 영상부터는 우리 일반 균형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아까 이전 비디오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 간단한 모형인 순수 교환 경제에서의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17.2 같은 경우가 이제 17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좀 길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두 개로 자를까 해요. 그래서 각각 25분 정도요. 그리고 남은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커버하는 걸로 할게요. 아마 한 이 두 개의 주제에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14주차는 17.2까지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7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제일 간단한 일반 균형 모형이 나와 있어요. 자, 순수 교환 경제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생산 과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 이 픽처에서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기업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딱 두 명의 소비자만 딱 존재하고요. 이미 이 기업을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 두 명의 소비자가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지요, 교환을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재화의 생산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요. 딱 두 명의 소비자 A랑 소비자 B가 존재해요. 그리고 각 소비자는 쌀과 옷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을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생산이 돼가지고요. 소비자 A 같은 경우에는 쌀과 옷을 각 재화를 XA, YA 바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B 같은 경우에는요. 각 재화 XY를 XB, YB 바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초기 부존 자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A나 B나 각 생산 요소가 있겠죠. 노동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이용해서 각 재화를 이렇게 생산을 한 다음에 그 과정을 우리가 생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시장을 통해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각 시장을 통해서 쌀 시장, 옷 시장을 통해서 이 두 재화를 과연 어떻게 거래할 건지, 교환할 건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게 바로 이 순수 교환 경제예요. 그래서 일반 균형 모형이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가 쌀 시장만 따로 떼어놓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쌀과 옷 시장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측면에서 일반 균형 모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각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등장하거든요. 만약에 소비자 A는 쌀을 XA만큼, 그 다음에 옷을 YA만큼 교환 후에 이렇게 거래한 다음에 각 재화를 이만큼 소비하면은 UA만큼의 효용을 이제 누리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B 같은 경우도 교환 후에 XB, YB만큼 소비했을 경우 그러면은 UB만큼의 효용을 누리게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구체적인 example이 나와 있는데요.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 컵 더글라스 효용함수죠. 이걸 가지고 있고요.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두 재화를 좀 이제 완전 대체제로 이제 바라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에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쌀을 4단위, 그 다음에 옷을 2단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산을 통해서 자기의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산을 했다. 여기까지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소비자 B 같은 경우에는 쌀을 2단위, 그 다음에 옷을 3단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각 평면에 이제 표시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 A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A는 지금 여기 이제 원점을 소비자 A의 원점이라고 부르고요. X축을 과연 쌀을 얼만큼 소비할 수 있을지요. 지금 아래 첨자로 전부 다 썼으니까 소비자를 묘사하는 첨자는 전부 다 아래 첨자로 묘사하면요. 그 다음에 Y축에는 옷을 몇 단위 소비했는지, 자 그걸 묘사해 주면은요. 지금 교환 전에 가지고 있는 거는 쌀 같은 경우에는 4단위, 그 다음에 옷 같은 경우는 2단위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을 소비함으로써 이 소비자가 갖게 되는 효용은요, 이 점을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의 그 효용 수준은요, 무차별 곡선 IA의 이 효용 수준은 지금 8이 되네요. 왜냐? 4, 2 대입하면은 8만큼의 효용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점이 나타내는 거는 소비자 A의 이제 초기 부존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소비자 B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소비자 B의 이제 우리 소비 나타내는 그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X축에는 소비자 B가 쌀을 몇 단위 소비하는지, 그 다음에 옷을 몇 단위 소비하는지 이거를 Y축에 두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OB라고 이제 딱 이렇게 지칭한 다음에 지금 소비자 B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쌀을 2단위, 옷을 3단위. 그래서 자, 이 점을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 그려주면은 2, 3 대입하면은 지금 유틸리티 레벨이 총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선형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만큼 떨어지는.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형 무차별 곡선이 되죠. 자, 유틸리티 레벨은 7이요. 자,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S는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요 둘 간에 과연 교환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제 각 시장을 통해서 쌀 시장, 옷 시장을 통해서 쌀과 옷을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경제에는 각 재화의 총 초기 부존량을 계산해 줄 수 있죠. 지금 X재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몇 개가 있냐면은 소비자 A는 4개, 소비자 B는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총 6개의 쌀이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총 5세 초기 부존량을 계산해 주면은 소비자 A가 갖고 있는 초기 부존량, 그 다음에 소비자 B가 갖고 있는 초기 부존량, 이걸 다 더해준 지금 2 더하기 3이 되죠. 그래서 총 5단위. 자, 5단위의 옷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과연 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자원 배분 (resource allo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상품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상태로 지금 배분되어 있는지 그걸 묘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 example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요. 교환 후에 예를 들어서 소비자 A 같은 경우에는 5,1. 이 말은 지금 첫 번째 재화를 하나 더 소비한 거죠. 그 대신에 두 번째 재화를 하나 소비자 B한테 양도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가 되겠죠. 이런 1,2나 5,1 이런 거를 이제 교환 후에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원 배분이라 불러요. 근데 이 배분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둘한테 배정된 각 상품의 합이 그 상품의 총 부존량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XA, YA 이거랑요. XB, YB 이 두 가지 이 자원 배분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A가 X재화를 얼만큼 소비했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 B가 X재화를 역시 얼만큼 소비했는지 이게 이제 X재화에 대한 총 수요량이 되겠죠. 이게 총 부존량 X바보다 커서는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재화에 관해서도요. 소비자 A의 수요량, 소비자 B의 수요량이 Y바보다는 커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실현이 가능한 분배가 되는 거죠.
아까 example 같은 경우에는 x바가 6이었거든요. 그리고 y바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옷은 5개 있었으니까요. 5벌이 있었으니까 양 소비자가 2명의 소비자가 옷에 대한 수요량이 5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쌀에 대한 수요량이 6단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각 소비자가 소비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옷을 2벌, 그 다음에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쌀이죠. 쌀을 3단위. 이거 실현 가능해요. 왜냐? 총 소비량이 5단위거든요. 쌀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이 경제에는 총 6단위의 쌀이 있으니까요. 실현이 가능하죠. 부등호로 이렇게 부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이 쌀을 소비하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폐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은요, 그 가정을 언제 성립하냐면은 각 재화가 각 상품이 2명의 소비자한테 재화일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거죠. 왜냐?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폐기 처분했다는 거는 이게 비재화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 재화일 경우. 그러니까 소비를 함으로써 효용이 증가할 경우에는 다 소비를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폐기 처분 안 할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실현 가능한 거는 결국에 이렇게 등식으로 성립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고 초과적으로 이렇게 폐기 처분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실현 가능한 배분은 두 상품의 그 수요량이요. 상품의 총 수요량이 총 부존량과 정확히 일치할 때 우리가 실현 가능한 배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A, 소비자 B, 그 다음에 또는 각 재화에 대해서 X재화, Y재화 이렇게 두 가지 그 평면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되게 나이스하게 이걸 서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평면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엣지월스 상자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엣지월스 상자에서 우리가 이 초기 보존 자원과 그러니까는 교환하기 전에 각 소비자가 얼만큼 갖고 있는지 그 자원과 교환 후에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거를 하나의 평면에 동시에 묘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평면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거를 이렇게 몇 도죠 이게요? 정확히 270도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원점을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나타내는 게 X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세로축이 나타나는 게 이제 YB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원점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북동쪽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랑 서로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합치냐면은 요 점과 요 점이 일치하게끔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보여주면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상자 있죠? 아까 이렇게 이 평면에서 그러니까 이쪽 원점에서 보면은요, 소비자 A에 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은 소비자 B가 각 재화를 얼만큼 수요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B의 원점을 이렇게 정반대로 놓은 다음에 어디까지 이거를 서로 이렇게 합치냐면요. 초기 보존 자원이 서로 일치하게끔 이 점이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일치하게끔 이 평면을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지금 초기 보존 자원이 이렇게 한 점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example에서 소비자 A 같은 경우에는 쌀을 초기에 4단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옷을 2단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점 I의 좌표는 이쪽 원점으로 읽으면요 4,2가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 B 같은 경우에는 쌀을 2단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옷을 3단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이지만 우리가 이쪽으로 읽었을 때는요. 이 소비자 B의 원점으로 읽었을 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읽은 거죠. 이 방향으로 읽었을 때, 이 점 I의 좌표는 이제 2,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Edgeworth 상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Edgeworth 상자가 지금 이 상자의 디멘전을 생각해 보면요. 이 가로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은 쌀이 총 얼만큼 있는지 소비자 A는 지금 4단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B는 2단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로 사이즈 6이 의미하는 거는 초기에 쌀이 얼만큼 있는지요. 그걸 묘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은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2단위, 그 다음에 2벌, 그 다음에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옷을 초기에 3벌 가지고 있었으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옷에 대해서 총 부존량. 그래서 이렇게 X바 곱하기 Y바가 상자의 디멘전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점 I 같은 경우에는 교환 없이 초기 부정 자원을 그대로 소비하게 되는 그 배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5,1 여기 있죠. 5,1이요. 이 점 같은 경우 의미하는 거는 OA에서 바라봤을 때는 좌표가 5,1이고요. 그러면 OB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점의 좌표는 그러면은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소비자 A랑 B랑 옷과 쌀을 한 단위씩 교환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초기 보존 자원과 비교해 봤을 때 쌀을 한 단위 더 소비하고 대신에 옷을 한 단위 소비자 B한테 이제 양도한 거죠.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점은요.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요.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를 OA에서는 2,3이라고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쌀을 2단위, 옷을 3벌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OB에서 읽으면은 이제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4,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 B 같은 경우에는 쌀을 4단위, 그 다음에 옷을 2벌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자원 배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걸 각각 더하면은 이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점이요. 이 모든 점을 더하면은 x끼리 더하면은 6, 그 다음에 y끼리 더하면 5가 되죠. 그 말은 쌀에 대한 총 수요량, 옷에 대한 총 수요량, 이게 각각의 재화에 대한 총 부존량과 같게 된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해요. 그래서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점은 실현 가능한 자원 배분을 나타낸다는 점이요. 그래서 모서리도 역시 가능하죠. 이런 점이요. 이런 점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소비자 A가 주어진 쌀을 전부 다 소비하는 케이스죠. 그리고 대신에 옷은 소비하지 않고요. 반면에 소비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전부 다 이제 소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 폐기 처분이 없다는 그 가정하에서 정확히 모든 실현 가능한 자원 배분을 이 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묘사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두 소비자는 언제 교환을 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초기 보존 자원을 소비하는 것보다 교환을 통해서 효용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교환이 이득이 될 때 교환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교환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일단 상자 안에서 각 소비자의 선호 체계를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내면요. 일단 초기 보존 자원을 통과하는 소비자 A랑 소비자 B의 무차별 곡선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검정색 그 곡선들이 나타내는 거는 소비자 A의 무차별 곡선이요. 그 다음에 빨간색 곡선이 의미하는 거는 소비자 B의 무차별 곡선이요. 그러니까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 곡선이 제일 높은 효용 수준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소비자 B 같은 경우는 원점이 여기니까요. 반대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남서쪽 방향이죠.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자, 이 빨간색 곡선이 의미하는 게 가장 높은 효용 수준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
자, 초기에 지금 여기 i점에 이제 보존 자원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하면요. 그럼 이 점을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 소비자 A의 무차별 곡선, 여기 검정색이요. 그 다음에 소비자 B의 무차별 곡선. 이거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자, 이렇게 교차할 경우에 이 두 소비자는 여기 안에 있는, 자, 여기 이렇게 렌즈가 지금 생겼죠. 이렇게요. 노란색 색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점이요. 이 점으로 이동함으로써, 한마디로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I점에서 F점으로 이동함으로써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F점 같은 경우 I점과 비교해 봤을 때요. 소비자 A를 생각해 보면요. F점을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은 자, 이런 거일 테니까요. 검정색으로 보여줄까요? 검정색으로 F를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 생각해 주면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요. 예전보다 효용 수준이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소비자 B는요. 소비자 B 역시 이렇게 F점을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은 I점을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보다 더 이렇게 남서쪽 방향으로 있으니까요. 더 교환을 통해서 좋아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소비자가 각 시장에서 쌀 시장과 옷 시장에서 언제 교환을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두 소비자가 서로 좋아질 때 그때 이제 교환에 응하겠죠. 두 소비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교환에 응하지 않고 그냥 나는 초기 보존 자원 소비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우리가 교환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초기 보존 자원에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할 때 그때 이렇게 렌즈가 생김으로써 이 렌즈 안에 있는 점으로 이동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교환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면에 이 점 예를 들어서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기 보존 자원 I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점으로 이렇게 교환을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소비자 B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더 좋지만요. 예전보다 더 좋지만 소비자 A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이 초록색 점을 통과하는 거는 예전 무차별 곡선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소비자 A의 원점에 가까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 A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통해서 소비자 A 같은 경우에는 교환에 응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교환의 발생 원인은 두 소비자 전부 다 좋아질 때, 교환을 통해서 더 행복해질 때 이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과연 어떠한 자원 배분까지 두 소비자가 교환을 계속 이어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그걸 바로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원이 파레토 효율적일 때까지 이제 우리가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파레토 효율성의 정의는 되게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의 정의는 자,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기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죠. No individual can be better off without making another individual worse off. 그러니까 다른 소비자를 우리가 더 안 좋게 만들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인의 효용 수준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파레토 효율성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UA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소비자 A의 유틸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B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소비자 B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A가 효용 수준이 낮아져야 돼요.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자원 배분이,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져서 자원 배분이 바뀌게 되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파레토 개선이라는 거는 두 명의 소비자가 둘 다 좋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I점에서 F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런 거는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
두 소비자 모두 다 행복해졌으니까요. 그런데 I점에서 이 초록색 점으로 이동한 경우, 이럴 경우에 소비자 B는 더 좋아지지만 반면에 소비자 A는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파레토 개선이 아닌 경우고요.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교환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소비자 한 명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소비자가 반드시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교환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예측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과연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아까 전에 그림에서 힌트가 있거든요. 언제 이 I점에서 교환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서로 교차할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안에 렌즈가 생김으로써 I점에서 F점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파레토 개선이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언제 그러한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현재 자원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무차별 곡선이 서로 접하는 곳에서 이제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는 거는요. 소비자 A의 한계 대체율과 접한다는 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상자 안에서 이런 점 같은 경우요. 소비자 A의 무차별 곡선과 그 다음에 소비자 B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니까요. 서로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서로 간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소비자 A의 한계 대체율과 소비자 B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렌즈가 형성되지 않으니까요. 이 안에 있는 점을 이렇게 이동했을 때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접했을 경우에는 그런 렌즈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우리가 예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MRS가 서로 일치할 때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러면은 교환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A의 MRS가 현재 자원 배분 상태에서 MRS가 2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소비자 B의 MRS는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왼쪽이 지금 더 큰 상태죠. 이럴 경우에는 교환이 더 발생해요. 그러니까 서로 양자 간에 자발적인 교환이 더 발생해요. 시장에서 교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유는 이제 그 한계 대체율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알 수 있는데요. 소비자 A의 MRS가 2라는 거는 소비자 A는 지금 X재화를 그러니까 쌀을 옷보다 2배 더 원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소비자 B의 MRS가 1이라는 거는 지금 소비자 B는 쌀과 옷이 서로 간에 무차별하다는 거죠. 동등하게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경우에 소비자 A가 소비자 B한테 쌀과 옷을 1대1로 다시 교환하자. 이렇게 만약에 제안하면요. 정확히 1이니까 만약에 좀 그렇다. 그러면은 쌀을 예를 들어서 한 단위에 옷을 1.5단위. 이 비율로 우리가 거래를 하자. 다시 교환하자.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쌀을 예를 들어서 2단위, 옷을 3단위. 이 비율로 거래하자라고 얘기하면 소비자 B는 응할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교환이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교환이 거기서 교환이 딱 정지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한계 대체율이 서로 일치할 때까지 계속 교환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환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이 소비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재화를 추가적으로 더 얻었으니까요. Y재화를 포기하고 그러면 MRS가 떨어지게 되겠죠. 반면에 소비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S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MRS가 서로 일치하는 전까지 교환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을 전부 다 모아놓은 선을 계약 곡선이라 불러요. 이 계약 곡선의 의미는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자, 교환을 하자라는 걸 우리가 계약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소비자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자원 배분, 그런 배분을 전부 다 모아놓은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곡선 같은 경우에는 계약 곡선에 있는 모든 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서로 접하는 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 곡선을 도출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각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는 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A랑 소비자 B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컵 더글라스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A 같은 경우는요, 지금 쌀을 지금 10단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경우는 한 벌도 가지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쌀만 지금 생산하는 지금 소비자죠. 그 다음에 소비자 B 같은 경우에는 효용함수는 동일한데, 이번에 소비자 B는 옷을 20벌 갖고 있고, 쌀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이럴 경우에 두 소비자의 계약 곡선을 우리가 유도하면은요. 자, 그러면은 소비자 A의 MRS 계산해 줘야죠. 자, MRS는 기억하겠지만요. 자, 이렇게 각 재화의 한계 효용의 비율로 정의가 됐죠. 그래서 X에 관해서 우리가 미분을 먼저 해주면은요. 편미분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1 이렇게 되죠. YA에다가 XA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주고요. MUY는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XA에다가 YA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 YA분의 XA분이죠. 자, YA 나누기 XA라는 거요. 이거 알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소비자 B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MRS를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YB 나누기 XA, XB요. 자, 소비자 B의 첨작,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A에서 B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이제 같다고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죠. YB, 그 다음에 XB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소비자 B는 옷을 얼만큼 수요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요. 실현 가능한 배분이어야 되거든요. 교환에서 나오는 자원 배분은 실현 가능해야 되니까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계약 곡선은 무차별 곡선이 접하고 그 다음에 이 상자 안에 있는 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말은 실현 가능하고 무차별 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소비자 B가 옷을 얼만큼 수요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지금 옷은 이 경지에 총 20벌이 있죠. 20벌 중에 소비자 A가 YA만큼 소비를 하면은요. 그거 남는 양만큼 소비자 B가 이제 소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쌀, X재화를 생각해보면요. 소비자 B가 얼만큼 소비할 수 있는지 쌀은 총 10단위가 있어요. 그 중에 10단위 중에서 소비자 A가 XA만큼 소비하고 남은 양을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YB 나누기 XB, 소비자 B의 MRS를 이렇게 소비자 A의 그 수요량으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크로스 프로덕트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양변 이렇게 곱해주면은 YA 10-XA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XA에다가 20-Y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YA랑 XA를 분배해 주면은요 10YA XAYA는 20XA XAY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서 XAYA 둘 다 이제 서로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YA는
2분의 1에 2 곱하기 xa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애치월스 상자에 우리가 한번 묘사해 보면요. 지금 이 순수교환 경제에서 이 순수교환 경제 애치월스 상자의 사이즈는 지금 x제와 같은 경우는 총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제와 같은 경우는 총 20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이 O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소비자 B의 이제 원점이 되는 거죠. 초기 부정 자원은 지금 여기 있네요. 이 점이 이제 initial endowment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그 계약 곡선을 이제 표시해 보면은 YA는 2 곱하기 XA니까 지금 요 OA라는 요 원점에서요. 자, 요 X축이 의미하는 거는 소비자 A가 X제화를 얼만큼 소비했는지 결국 XA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Y축은 소비자 A가 Y제화를 얼만큼 소비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점과 원점을 서로 연결하는 이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바로 계약 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점에서는 이런 점들에서는요, 두 명의 소비자의 그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서로 접하게 된다는 거, 즉 한계 대체율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점에 딱 도달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계약을 통해서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자원 배분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직선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약 곡선을 유도하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영상, 세 번째 영상 마무리하고, 그 다음 영상에는, 뭐죠? 그 일반 균형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자, 거기에 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